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의 기법 수업을 맡고 있는 저는 강사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예, 원래 스토리텔링의 기법 수업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그 유행을 하게 된 후로 많은 수업들이 온라인들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이 수업 역시 일정 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해봤어요. 혼자 집에서 카메라를 켜놓고 녹화를 해보기도 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더라고요. 뭐 오프라인 때 특별히 수업을 좀 능숙하게 진행했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어색하진 않았는데 카메라 앞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게 많이 부끄럽고 좀 생경합니다.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인사 겸 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아까 이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영훈이고요. 저는 오랫동안 소설을 써왔습니다. 소설을 쓰기 이전에도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영화는 물론이고 만화나 게임 같은 것들에 관심을 오랫동안 가져왔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좀 많은 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디어 센터에서 수업을 할 기회를 얻어서 그동안에는 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수업을 함께 진행해 왔죠.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사실은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제의 작품을 서로 간에 쓰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걸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려면 과제를 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수업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법들 가운데서 제가 중요시하는 것들은 이른바 대중서사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장르물들의 쓰임과 역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봐왔던 여러 가지 장르의 작품들, 그러니까 추리물이 있을 수 있고요. 공포물이 있을 수 있고 SF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장르들의 기원과 그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수업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커리큘럼을 찾아보시면 앞으로 제가 이 온라인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대충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으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예, 일단 지금 제 얼굴이 우측 하단에 나와 있죠. 예. 어제 혼자 녹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못생겨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그래도 첫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내어놓고 있습니다. 예. 이 수업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요즘 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생활 그리고 이제 이전과는 활동 범위가 많이 축소된 채 생활을 계속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지금 여기 머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이 정도로 하고 다니지는 않는데 자주 가는 미용실이 코로나 이 여파로 인해서 좀 예약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다음에 녹화를 할 때쯤에는 머리를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신 분들 모두가 이전과는 상당히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상태가 어디까지 갈지는 뭐 누구도 확신할 수 없겠죠.
뭐 최근에 뉴스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 연말 정도에는 뭐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서서히 돌고 있긴 한데, 그럼 그때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그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채 예전처럼 생활을 이어나가기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한꺼번에 변해버렸죠.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저는 일정 부분 그런 측면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면, 지난 몇천 년간 우리가 그 역사를 지속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천 년간의 변화보다 요즘 몇 년간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불과 한 10년? 20년? 지금부터 20년 전이라고 하면 그게 2000년입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지금처럼 TV를 보지 않게 되리라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텔레비전을 특별히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어떤 한가롭게 시간을 보낼 때는 늘상 TV를 켜고 그 앞에 앉아서 거기에서 일방향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보고 즐기는 걸 제 삶의 중요한 여가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때는 영화를 보고 책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데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TV에서 제공되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드라마들의 경우에도 저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특정한 사이트나 서비스에서 선택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방송국에서 일방향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소비하던 패턴이 완전히 변한 거죠. 예. 뭐 이게 단지 무슨 뭐 유튜브의 발전이라든가 혹은 좀 IPTV 서비스의 발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알게 모르게 천천히 일종의 혁신 같은 것들을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형태가 변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삶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삶의 형태가 변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 역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르는 여러 분야의 창작물에도 알게 모르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채로 우리들에게 작용하게 되죠.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의 양상이 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지금 우리는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아무튼 첫 번째 시간은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귀원과 발전. 예. 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좀 고민을 하게 돼요. 예. 이제 그 판서를 시작했으니까 제 얼굴은 잠깐 지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첫 시작이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을지, 그 기준점을 잡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요, 이런 거죠.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 보죠. 아마 선사시대 정도? 그쯤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문자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자가 없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전달할 수 있었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말에서 말로 이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전설과 신화, 민담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머리맡에 할머니들이 그 손자들의 머리맡에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들. 요즘은 그런 풍경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요즘에 할머니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상당히 좀 젊은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자신의 손자들에게 전래동화 같은 것들을 들려주실지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지만 아무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들 이 최초의 스토리텔링의 여러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역시 그림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겠죠.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동굴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동굴벽화 같은 것들 그 일종의 막 이렇게 그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예. 뭔지는 아마 그 대충 그 이해하십니까? 예.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알타미라에서 발견된 동굴벽화를 제가 따라 그려봤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전혀 좀 다를 것 같다고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이런 겁니다. 이 그림 아마 실제 그림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이 그림 속에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야기들에 대해 품고 있던 여러 가지 관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창을 들고 거대한 짐승을 사냥했다라는 스토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예전의 그림들은 일종의 기원의 측면이 좀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인 거죠. 우리가 이번에 사냥을 나가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만큼 큰 사냥감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원들이 있었던 거죠. 자, 최초의 이야기들은 그림이라든가 입에서 입을 통해서 일종의 노래의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문자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물의 형태로 스토리되게 남게 됩니다. 약간 더 아래로 내려오죠. 보다 더 우리가 지금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들의 형태를 띤 이야기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많은 연구가들은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그리스의 희극과 비극들을 스토리텔링의 기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호메로스라는 그 그리스 시대의 극작가가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약간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당장 떠오르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마 얘기를 들려드리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일리아드는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예. 트로이에 파리스라는 왕자가 이웃나라의 왕비였던 헬레나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파리스는 헬레나를 데리고 자기의 나라로 도망을 치죠. 여기에 화가 난 이 헬레나의 남편인 아가멤논 왕이 그리스 지역의 영웅들을 끌어모아서 이 파리스의 나라인 트로이와 전쟁이 붙습니다. 전쟁은 너무나도 참혹하게 길게 이어지던 끝에 끝내는 아주 위대한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가 등장하고 아킬레우스의 친구인 오디세우스가 등장하고 여러 영웅들이 죽이고 죽고를 반복하다 끝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게 일리아드의 줄거리예요. 자, 구체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그 내용 같은 거는 이제 그 영화로도 나와 있기도 하고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수 있을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건 일종의 연극의 대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소설이나 시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이 그것을 재현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문자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작물이 많이 남아 있었느냐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책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인쇄기가 발명된 건 18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 이전의 책들은 거의 대부분 글씨를 쓸 줄 아는 특정 계급의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손으로 베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특정 계급과 특정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거의 대부분은 종교적인 목적이었어요. 성경의 필사본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를 손으로 베껴서 그것들을 자기 계급의 사람들에게 아름아름으로 좀 돌려 읽곤 했던 거죠. 그거 이외에 물론 여가를 위해서 쓰여진 책들도 있었지만 그 책들의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손으로 적어 내려가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비쌌고 일반 사람들은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귀족 계급 내지는 특권 계층에 가까웠거든요. 평민들은 거의 글을 읽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아까 일리아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일리아드를 쓴 사람은 아까 호메로스라고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호메로스가 이 일리아드를 쓴 사람이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는 호메로스 한 사람이 쓴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수의 작가들이 입에서 입으로 작품들을 소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덧붙여지거나 빠졌을 거라는 의견이 훨씬 더 좀 주요하죠. 자, 이전의 이야기들은 모두 이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많은 사람들은 스토리텔링들을 이야기를 할 때 소설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 소설은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그렇게 오래된 장르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설의 양식이 발전하기 시작한 건 아마도 18세기 이후 혹은 고대 소설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이 있긴 하지만 이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시의 양식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설보다는 서사시가 훨씬 더 주요한 장르였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소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의 양식 그대로가 아니라 서사시의 형태를 먼저 띠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들, 즉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로 컸거든요. 그런데 외우려면 일종의 운율이 있는 게 훨씬 더 외우기가 좋습니다. 이전에 소설들은 기록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우기 편하게 서사시의 형태, 운율이 있는 시의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의 형태로 이 내용들을
좀 외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외운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종의 연극의 형태로 재현하는 그런 형태로 스토리텔링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구전 혹은 시의 형태로 전달되던 이야기들의 일대 혁신이 벌어진 건 18세기 무렵입니다. 정확히는 제가 매번 이런 창작 수업을 할 때마다 꼭 짚고 넘어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예.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죠. 예. 활자 인쇄술이란 거는 뭐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아주 조악하겠지만은 한 글자 한 글자를 그 조판으로 찍어서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책의 내용을 만들고 이걸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비로소 발전한 거예요. 즉 최초로 문자를 담은 책이라는 매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인쇄되던 시기가 바로 18세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소설과 스토리텔링의 양식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이야기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했는데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고 난 다음부터는 책을 만들 수가 있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양으로 시장에 풀릴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당연히 양이 많아지니까 값도 싸졌겠죠. 그 이전에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의 책들은 일일이 다 손으로 적어내려가야 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보다 많은 책들이 대량으로 인쇄되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정말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몇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들이 발전하게 된 게 정확하게 이 시기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당시에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전의 인류의 삶이란 거는 농경 중심이었죠. 농사를 짓고 땅을 일궈서 작물을 키워내고 이걸로 먹고 사는 이런 삶들을 사람들이 이어내려가고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옛날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도시에 거대하게 지은 공장에서 일을 할 노동자가 필요해졌던 거죠. 그런데 노동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일정 부분 기계를 다루고 공장에서 노동하는 방법을 몸에 익히고 있었어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실제로 빅토리아 시대 때,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19세기의 빅토리아 여왕이 치세를 하던 시기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주요한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공장을 갖다가 일으켜 세우고 여기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불러온 후에 맨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익히지 않고서는 공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문맹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성직자나 귀족 계급만이 문자를 알고 읽고 쓸 줄 알았었는데 이때부터 일반적인 사람들도 문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단순히 이건 최초의 이런 교육은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였겠지만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동시에 이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필요, 여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게 됐어요. 바로 이때부터 이른바 오락을 위한 읽을거리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최초의 읽을거리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뭐 그때부터 막 재밌는 소설이 나왔을까? 그런 건 아니었겠죠. 최초의 읽을거리들은 거의 대부분은 신문들이었습니다. 신문과 잡지들.
지금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옐로우 페이퍼 혹은 타블로이드 신문들이라고 얘기하는 상당히 작은 판형의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것들이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짧은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신문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사실만을 전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신문이었고 뉴스고 당시에 막 한참 그 지식인들이 생겨나고 지식인 계급들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에서 최초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의 뉴스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움직임은 곧 빠르게 변질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냐면 보다 자극적인 뉴스를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시골 마을 혹은 좀 어딘가의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아주 잔혹한 살인사건들 혹은 치정과 불륜을 다룬 여러 가지 좀 자극적인 뉴스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신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타블로이드 신문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죠. 확인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혹은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들의 자극적인 관점이라든가 소문들을 가미한 신문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자극적인 뉴스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약간 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만 다뤄야 하지? 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가상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연재물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거의 최초의 대중서사라고 할 수 있는 연재소설의 탄생입니다. 정말로 당시에 이 연재소설의 인기란 거는 지금의 그 어떤 창작물하고도 비견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자료라든가 통계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 재밌는 통계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단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97년, 1870몇 년인가? 아무튼 18세기 중반쯤에 최초의 연재소설이 1년에 50권 정도가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자 이게 10배로 늘어납니다. 500종류의 연재소설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자 약 5,000권 이상의 연재소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약 100배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100배 내지는 1000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소설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여가라든가 오락거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소설 이외에는 다른 유흥거리가 없던 때였습니다. 최초의 연재소설이 발전되던 그 시기에는 연극이나 오페라 같은 것들은 귀족 계급의 산물이었고 영화는 아직 나오기 전이었고 당연히 텔레비전, 라디오도 없었던 때였으니까요. 가끔은 그때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대중소설이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고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창작물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뒤따르듯 맨 먼저는 촬영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즉 사진기가 발명되고 이 사진기에서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영화와 더불어서 음성을 전파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게 돼서 라디오가 탄생하고 텔레비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영화가 지금의 형태로 영화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는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면서 컴퓨터를 통한 여가거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비로소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시대까지 온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역사들을 축약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게임이나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따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최초의 기원이,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스토리텔링은 구전으로 시작해서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고 비로소 출판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여러 매체로 스토리텔링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죠. 여기서 여러 매체란 거는 설명을 드렸죠. 예. 일단 소설이 있을 것이고요. 다음 영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TV나 라디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기술적인 산물로서 게임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표현 양식의 산물로서 만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발전들을 거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잠깐 좀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몇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변화보다 요즘 몇 년간의 변화가 훨씬 더 큰 것 같다고요. 그 폭이. 저는 그런 변화의 조짐을 넷플릭스의 탄생에서 지금 약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죠. 최근에 스토리텔링을 다루고 있는 창작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경향성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일단 최근에 스토리텔링을 연구하게 되면 아주 모순되고 상반된 방향성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음악을 지금 약간 듣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전에는 음악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가 됐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앨범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번에 그러니까 새로운 앨범이죠. 새로운 앨범을 발매한대. 그러면은 이제 그 발매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레코드 가게에 가서 음반을 사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이프나 CD 같은 것들을 막 음색이 변질될 때까지 막 하루 종일 듣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요즘에 좀 어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의 음악을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것도 앨범 전체를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특정 곡만을 발췌해서 듣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한번 켜보시면 아마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 장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를 축약해서 들려주는 방송들입니다. 예. 첫 번째, 이상할 정도로 최근의 스토리텔링들은 축소되어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10분 내지 20분. 대부분의 이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아마도 유튜브의 유행 때문인 것 같아요. 상당수의 클립들이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만들어지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유튜브 클립들은 출퇴근 시간에
짧게 듣는 방송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이야기의 단위를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축약시켜 놓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저희들 역시 그러한 축소된 경향에 일정 부분 좀 듣는 귀라든가 판단력이 맞춰지게 되죠. 첫 번째는 축소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완벽하게 상반된 또 한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확대의 경향성입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야기의 형태들이 확대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 확대되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거. 역시 마블이죠. 마블의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여러 영화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팀업 무비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여러 다른 영화의 주인공들이 한데 모여서 거대한 이야기를 형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죠. 아마 마블의 영화들을 보고 계신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어벤져스가 대표적인 팀업 무비인데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벤져스 한 편만 봐서는 거기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재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벤져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언맨 시리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토르의 영화를 봐야 하고 캡틴 아메리카의 그 서사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세 편뿐만이 아니라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각각의 히어로들은 자신을 타이틀로 내세운 영화들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전에 그 어떤 작품들, 그 어떤 헐리우드 영화들과도 다른 흐름이에요. 이전에는 성공한 영화에 속편들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이야기를 확대시키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각각 다른 영화들을 한꺼번에 끌어오죠. 축소의 흐름은 유튜브의 소비 방식과 연관이 있고 확대의 흐름은 마블의 이른바 멀티 유즈, 그러니까 한 작품을 마블이 멀티 유즈라고 얘기하면 약간 좀 개념이 혼동이 올 수도 있겠네요. 마블의 팀업 무비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마블의 팀업 무비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여러 영화들의 총집편으로서 좀 더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최근에 지금 어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단지 마블만 그런 것도 아니죠. DC, 그러니까 슈퍼맨과 배트맨이 등장하는 영화들 역시 마블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영화들을 만들려고 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요. 마블과 DC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크 유니버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괴물들이 등장하는 세계관의 영화들을 따로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확대되어가는 스토리텔링의 분위기는 마블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것도 있죠. 이건 이쪽이 어쩌면 요즘 훨씬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넷플릭스가 지금 우리들에게 스토리텔링을 전달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이 확대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는 한 편의 외화를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이게 10편이 됐든 20편이 됐든 올라가는 날 이미 사전에 제작을 다 끝내놓고 10편 20편을 한꺼번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넷플릭스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노선을 빈지 뷰잉이라고 합니다. 빈지는 폭식이란 뜻이에요. 폭식. 한꺼번에 폭식을 하듯이
많은 작품들을 한꺼번에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외화가 올라오면 그걸 하루 정도 날을 잡고 10편이고 20편이고 한꺼번에 봐버립니다. 한 시즌 전체. 예전에는 한 6개월 동안에 제공되던 시즌 전체의 드라마를 하루나 이틀에 몰아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양식이 넷플릭스가 지금처럼 확장되어 가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죠. 자,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이 지점들이 흥미롭게 여겨져요. 한쪽에서는 10분 내지 20분가량의 스팟 형식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주요한 반면 또 한쪽에서는 이야기의 구조들이 확대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 모순된 스토리텔링의 전달 방법들이 지금 현재의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첫 시간이고 약간 좀 가볍게 인사를 드릴 생각이었는데 너무 약간 두서없이 이야기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러모로 온라인 강의를 녹화하는 게 오래간만이기도 하고 이 주제로 녹화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정리된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개론 성격의 이야기라서 두서없이 너무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 같은데 아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구체적인 장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수업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